자, 다시 예금보험공사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금보험공사 하면요, 많은 분들이 거기 금융기관 망하면 1인당 5천만 원 돈 내주는 데 아니야?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사고 나면 돈 내주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금보험공사가 생각보다 험한 일을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종합병원이라는 큰 금융안정 시스템에서 1층 응급실을 지키는 당직 의사에 가깝다.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금융버블과 금융안정으로 잡았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치면 한꺼번에 우수수수 무너집니다. 그 전에 버블이 형성이 됐다가 터지기 때문에 금융버블과 금융위기 두 단어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금융버블의 형성과 붕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18세기 초반에 영국의 남해 버블,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참 어리석었다, 탐욕에 눈이 멀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IMF 조사 자료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1873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겨서 한꺼번에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1873년을 경제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로 취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전에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작황이 나빠지면 위기가 닥치는 것이고 아니면 풍년이 드는 것이고 하는데요. 산업혁명과 더불어 전 세계가 산업국가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라끼리 합쳐졌을 때 증폭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버블이 생기고 우리 요새 말로 그거를 커플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커플링이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최초의 버블 붕괴는 1873년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1873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산업, 공업국가로 들어서면서 생기는 일이니까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버블의 형성은 한 개인의 탐욕이 아니고 국가 정책의 실패다. 이런 시각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융 버블과 붕괴가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융위기는 바로 갯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름하여 개파동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 경제 구조의 특징은 이중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 중에서 은행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정부는 그런 은행의 대출을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가급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서 경제를 부흥하라 하는 공기업의 성격을 은행에다가 부여했던 것이죠. 물가 상승률이 30% 40% 됐는데 대출 금리는 한 12% 정도 됐었거든요. 그 금리로 받아가지고 사채 시장에서 돌리면 금방 연 30% 40% 돈을 따따블로 벌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던 것이죠. 그래서 너나 나나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갖고 사채 시장에서 굴렸습니다. 누가? 아줌마들이. 어떻게? 개를 통해서. 그런데 한국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보이니까 미국이 전쟁도 끝났는데 이러면 안 돼. 대출을 줄이고 더 긴축을 해. 한국이 더 이상 긴축을 안 하고 무역 적자를 계속하면 미국이 본때를 보여줄 거야. 즉 수도꼭지를 잠궈가지고 원유를 공급을 안 할 거야 하고 시범적으로 원유 공급을 중단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시키는 대로 급작스럽게 은행 대출을 줄입니다. 그렇게 되니 대출을 갚아야 되는 개 아줌마, 그 아줌마들이 돈을 다시 끌어다가 갚기 바쁩니다. 갑자기 긴축의 충격이 다가오니까 연쇄부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망하는 기업이 질비했습니다. 첫 번째 버블 붕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이끄는 사람들의 그 경제 실력이 충분치가 않았기 때문에 우왕좌왕했습니다. 전형적인 정부 정책에 의한 사회 문제화였습니다. 자, 그런 일을 겪고 난 뒤에 4년 뒤에 다시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국채 파동입니다. 해방됐을 때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엔화하고 원화가 1대1이었는데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집니다. 일본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요. 특히 한국 전쟁 때 수출을 많이 해서 환율이 안정됐고 우리는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 미국이 다그칩니다. 한국도 일본을 보고 긴축을 해서 무역 적자를 줄여라. 그러니까 한국이 그 얘기를 듣고요. 환율을 1달러당 180환에서 500환으로 한꺼번에 2배 이상 확 올려버립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던 경공업 중심의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경공업의 대표인 설탕, 밀가루, 옷, 세 산업 다 확 꼬라박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니까 재정 흑자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 임시 외환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달러로 환전할 때마다 특별 세금을 더 걷습니다. 또다시 긴축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근데 한국 전쟁을 겪은 지 한 7, 8년 되니까 사람들 꾀가 생겼어요.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긴축을 하면 재정적자가 줄어들겠네? 재정적자가 줄어들면 국채를 덜 발행하겠네? 국채를 덜 발행하면 국채 가격이 오르겠네? 하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국채 시장에 눈을 돌리고 투기를 시작합니다. 건국 국채라고 해서요. 표면금리 5%인 그 2년 내지 5년짜리 채권을 발행했었는데 표면금리가 5%에서 오리 채권인가 그랬었어요. 아무튼 이름도 재밌었는데 주먹국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투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오늘날 증권거래소의 전신인 대한증권거래소. 돈이 없어도 좋았어요. 그때 증권거래소는 컴퓨터도 없었고 계산하는 방법도 없어가지고요. 모든 국민이 사고 파는 주문을 하면은요. 일단 거래 체결만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돈은 월 말까지만 냈으면 됐습니다. 돈 없어도 입만으로도 주문할 수가 있었고 20일 내내 손해를 봤더라도 오늘 반대 주문을 확 내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이익이 생기면 월말이 되면 저는 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투기하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부가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 너무했다. 온 국가가 투기장화가 됐다. 해서 엄청난 조치를 취합니다. 58년 1월 17일 재무부 장관 한마디에 어저께 있었던 모든 거래는 취소하기로 한다. 난리가 났죠. 개인 파산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당시 증권사 중에 절반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투기를 조장한 당시 대한민국 모든 증권회사의 임원들이 동시에 면직이 됩니다. 엄청난 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최초의 특융이라는 이름으로 3억 5천만 환을 우리로 따지면 지금 한 35조 원 될까요? 확 투입을 해가지고 증권거래소와 증권회사를 살립니다. 아니 투기를 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왜 인쇄기를 돌려서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투기에 실패한 사람을 도와주느냐? 이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뒤에는 또 다른 위기가 있었을까요?